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이러면요, 빚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빚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빚도 그렇고요, 지방정부도 많아지고요, 공기업도 많아지고요, 여기다가 국민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4대 연금 충당 부채까지 쭉쭉쭉쭉 늘어난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요, 대한민국은 진짜 대한빚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뭐 43.9%니 44%니 이렇게 하는 게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우리 국가 채무를 책정하는 기준 자체가 OECD하고 너무 다릅니다. IMF하고도 다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적게 우리는 책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채무는 그것만 봐서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봐야 합니다. 당장 봐야 될 게 말입니다. 중앙정부의 부채, 지방정부의 부채, 이거 봐야 되죠. 그게 이제 D1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D2라고 하면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칩니다. 여기에다가. D3라고 하면 비금융 공기업까지 합칩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OECD 이러면요, 이렇게 중앙정부의 부채와 지방정부의 부채, 그리고 비금융 공공기관 공기업 다 합친 것을 국가부채로 잡습니다. 국가부채로. 이렇게 국가부채로 잡으면요, 이게 부채가 장난 아니게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까지 가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비금융 공기업 부채 포함하게 되면 81.5%까지 갑니다. 81.5%까지. 그러면 1855조 1000억 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지금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1290조예요. 1290조 9천억 원 이렇게 포함시켰을 때, 그러면 부채 비율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66.9%입니다. 66.9%. 거의 70%라는 이야기, 67%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가면 더 커지죠. 1414조 5천억 원, 69.9%까지 올라갑니다. 69.9%까지.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 된다고 하더라도요, 비금융 공공기관 공기업까지 부채를 합치면 74.1% 1558조 2천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부채는 밑에 보시면 정부 발표 국가 채무라고 보죠.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부채와 지방정부의 부채만 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체가 정부에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부채만 딱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비금융 공공기관 많잖아요. 여기다 공기업까지 포함을 시키면 지금 66.9%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남았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건 다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바로 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에요. 이게 제대로 지불을 못하면 이게 만약에 지불 불능 상태에 빠지잖아요. 매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 정부가 일반 회계, 그러니까 혈세로 여기에 막아줘야 합니다. 여기에. 이 부채가 이거 상당합니다. 이 부채가
이 부채가요, 충당 부채라고 이야기하는데,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채가 합쳐지게 되면요, 여러분, 야, 대한민국의 부채는 2024년이 되면요, 2961조 원이 됩니다. 2961조 원. 그러면 부채 비율이 130%까지 늘어나게 돼요. 130%까지. 지금 여기에는요, 공공기관까지만 도표에는 포함을 시켰지만 이게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쳐지게 되면 130%나 된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재정준칙 제대로 정해라. 그리고 이 부채에 대한 어떤 기준도 세계 표준을 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게 여러분 OECD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OECD 기준을 따르자고요. OECD는 기준을 따르게 되면 비금융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까지 다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가 66.9%예요. 이 기준을 정확하게 따져서 국가재정법 재정준칙을 개정할 때, 개정이 아니라 만들 때죠. 만들 때 분명하게 집어넣자고요. 이거 제대로 집어넣어야지 마음대로 못 씁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혈세를 자기 주머니 안주머니에 돈 꺼내듯이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쓰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국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까지 늘어날, 상상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대한민국은요, 제가 봐서는 국가 부채 비율의 위기다. 국가 부채 비율의 위기다가 아니라 국가 부채의 위기다. 저는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 게. 공공기관 부채나 공기업 부채가 포함이 안 됐다는 사실이고요. 여기에다가 연금 충당 부채도 포함이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야죠. 연금 충당 부채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서 연금 개혁을 하면 뭔가 방안이 나온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연금 개혁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하거든요. 이대로 계속 가면 그냥 혈세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만 계속 쓸 거예요. 이게 국가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이게 국가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쳐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서 화가 나. 너무 모르는 거야. 나라가 망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포퓰리즘에 박수를 친다면 도대체 우리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경제에서만은 정치가 완전히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온 곳에 지금 정치가 다 들어가요. 176석의 공영야당에다가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경제 관료를 믿지 못해요. 경제 관료를 믿으면 개혁이 안 된다고 생각해. 개혁이라는 게 무슨 개혁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자기식의 개혁이겠죠. 자기들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한 장기 집권을 위한 개혁이겠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란 말 많이 하죠. 그렇게 어려워질 거예요. 국가부채도 구정모 전 한국경제학회장이 중앙일보에 이렇게 기고하면서 썼던 글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요, 결국은 국가부채가 지금은 받아먹기에 좋아서 달콤한데 이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아주 쓰디쓴 열매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원칙도 없이 절도도 없이 나라 국간을 막 퍼쓴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 국간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나라 국간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당연하고요. 경제사령탑이라고 하는 경제부총리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야당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야당도. 오히려 몇몇 학자들이 몇몇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글들을 언론에 싣고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구정모 전 한국경제학회 학회장 이분은요. 일단 5가지 측면에서 우리 재정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 자, 2022년이 되면요. 50.9%까지 늘어납니다. 정부가 추계한 걸로만 봤을 때 말입니다. 정부가 추계한 걸로 봤을 때. 그러면 당장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거의 10%포인트 이상이 늘어납니다.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 10%포인트 이상 늘어난다? 와, 이것은 장난 아니에요. 2017년에 36%의 국가 부채 지금 기준으로 가져왔거든요. 2022년에 50.9%가 되면 무려 15%포인트나 오릅니다. 이걸 가만히 둬야 되나요? 빚을 이렇게 많이 지는데 이거 가만히 둬야 되냐고요. 이렇게 막 퍼써도 되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유튜브 하면서 하소연을 처음 하는데요. 하소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준칙 빨리 정하자고 말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경제에 거덜난다니까요. 지금까지 국가 채무 비율이 2007년에 27.5였어요. 2010년에도 금융위기가 이겨나갈 때도 29.7%까지밖에 안 늘었습니다. 2013년에 32.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구마구 늘어납니다. 나라 국가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화수분은 기축통화가 화수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원화는 절대로 기축통화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특히 말입니다. 여당을 추종하는 경제학자, 정치인, 심지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가 부채 비율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는요. 지금 중앙정부의 부채와 지방정부의 부채만 부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공기업 부채나 공공기관 부채 여기에 연금충당 부채까지 포함을 안 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늘어나는 걸 보세요. 늘어나는 거. 자, OECD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OECD 보자고요. OECD는요. 100% 중앙정부의 부채하고 지방정부의 부채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일반 정부의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가 있느냐. 이 OECD 국가들 중에는요. 공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민영화시켰어요. 민영화시켰기 때문에 공기업의 부채를 일반적으로 안 잡거든요. 공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있으면 공기업 부채도 대한민국은 잡아야지 OECD 기준하고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OECD 기준하고. 그렇게 공기업 부채까지 잡으면 올해가 1290조 9천억 원 66조 9천억 66.9%입니다. 66.9%.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2024년이 되면은 보시다시피 제가 모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1855조 1000억 원 81.5%까지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진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많은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기업 부채 비율까지 합치면요. OECD 기준으로요. OECD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2018년에 20.5%예요. 공기업 부채 비율 GDP 대비. GDP가 지금 2018년이면 1910조? 1900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20%면 얼마입니까? 400조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400조. 20.5%입니다. 지금은 525조예요.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525조로. 이거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금 부채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부채하고 더하게 되면 66.9%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요. 대한민국이 지금 빚공화국 대한빚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연금충당금 부채도 들어가야 돼요. 연금충당금 부채까지 해볼까요? 그러면요. 이게 비율 보세요. 비율. GDP 대비 연금충당 부채 비율을 하면요. 우리 49.6%예요. 49.6%. 거의 50%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게 1900조로 봐서 2018년 기준이니까 1900조로 보면 얼마예요? 950조인가요? 엄청나죠? 그런데도 연금 개혁 안 한다니까요, 지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이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안 하고 넘어간다니까? 이게 바로 포퓰리즘 정부라는 거예요. 지금 연금충당 부채까지 합치면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전체 총액이 2961조예요. 2024년에. 그러면 130%입니다. 130%. 연금개혁부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리스를 닮아간다. 이탈리아를 닮아간다. 일본을 닮아간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일본은 그래도 아베 총리가 연금개혁 했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세요. GDP 대비 연금이 얼마나 우리가 문제인지. 미국도 31%밖에 안 되고요. 스웨덴 9, 캐나다 15.1%예요. 호주도 24.5%입니다. 대한민국은 49.6%.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그런데도 개혁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돈만 계속 빼쓴다는 자체가 진짜 위험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재정적자가 이게 많이 나잖아요. 재정적자가 많이 나게 되면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왜 떨어지느냐. 이자감리라고 투자를 더 못하니까요. 빚이 많으면 빚만큼 이자를 갚아야 하거든요.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90%만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제가 연금 부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부채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 우리 거의 있잖아요. 우리 거의 100% 지금 넘습니다. 거의 100% 넘습니다. 거의 100% 넘어요. 그러면 지금 경제성장률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해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대한민국 특수성 있잖아요. 출생률이 지금 세계 최저예요.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유럽이 선진국에 진입할 때는 출생률도 이만큼 낮지 않았고 고령화도 이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재정 준칙을 정할 때 출산율이나 혹은 고령화 속도나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돈 퍼주잖아요. 재난지원금 주고 다 주잖아요. 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1차, 2차를 주는 게 결국은요. 경제성장이나 경제에는 아주 미미하게 효과를 발휘할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14조 원 넘게 뿌렸잖아요. 14조 3천억 원을 뿌렸지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미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돈을 뿌리더라도 7조 5천억 이상 뿌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복지 예산이 장난 아니게 많잖아요. 복지 예산이. 예. 내년도 복지 예산이 200조가 넘지는 않죠. 200조 가까이 됩니다. 200조 가까이. 거의 전 예산의 35.9%예요. 35.9%. 이렇게 이전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효과도 안 나는데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지 예산이라는 게요. 중복되고 또 중복되고 중첩되고 복잡하고 이게 너무 많아. 이거를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면서 뭔가 개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몇 번 들었는 내용 중에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좀 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 대선의 어젠다로 꺼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거 반드시 꺼내야 돼요. 연금개혁하고 이걸 반드시 꺼내야 되는데 과연 누가 꺼낼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복지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이렇게 5가지 그 정도로 국가 예산 자체가 지금 효과 없이 부러지고 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 전 경제학회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채 속도가 빠르다. 절대적인 국가 부채 비율이 너무 많다. 재정 적자가 결국은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지 않을 거다. 돈 나눠줘봤다 의미 없다. 이전 지출에 대한 효과 미미하다. 복지 예산이 지출이 200조다.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당국이 이걸 몰라. 재정당국이 이걸 알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걸 알고 있다면 무리하게 국가 부채를 늘리는 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은 뭐 너무 많은 이게 재정을 돌리니까 결국 재정 적자 저는 그리스 모양새 점점 닮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르헨티나까지 가는 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까지 가는 것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일본식의 어떤 복합불황이 지금 오고 있다. 이것은 저는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황이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우려 많이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일반적으로는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하니까 돈을 안 쓰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주장하다시피 재정 준칙 만들어야 됩니다.